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2회죠.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 2단원, 2과목부터 해설을 합니다. 1단원은 어제 같이 봤었죠? 그래서 2단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단원부터는 문제의 포인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번 보실게요. 다음 중,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출평가에 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음 보셨을 때의 여러분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 위해평가의 4단계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인 노출평가, 노출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짜자작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해평가에 간단히 그 4가지 단계만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전인경 교수님 강의나 아니면 지한쌤의 심화 문제집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해평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식약처에서 반포한 그 가이드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노출평가라는 게 이제 얼마나 노출되는 그 인체에 얼마나 노출됐냐, 위의 요소가 얼마나 노출이 됐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피부로 노출된 전신 노출량, 이런 노출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단계입니다. 노출평가가. 그래서 이런 SED를 산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1일 화장품 사용은 하루에 25g이 아니라요 17g이에요. 17g. 이거는 그냥 가이드에서 이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17g, 하루에 17g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며 화장품 전 유형, 다른 유형들 및 살균 보존제에 대한 통합 1일 사용량은요. 이것은 16.9g이 맞습니다. 하루에 16.9g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틀렸죠? 이건 17이니까요. 니은, 피부 흡수율은 문헌에 보고된 값이나 실험값 중 신뢰성이 있는 값을 선택해서 적용하나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60%를 적용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출 평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그 앞 단계에선 인체 노출 허용량을 결정하죠. 이 정도 노출이 되면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까지다. 노출의 한계를 앞 단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노출 평가예요. 그렇다면 인류는 얼마나 노출이 됐는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 중에서 피부 흡수율, 노출이 됐을 때 우리 피부가 흡수하는 정도, 흡수율은 문헌 값을 따릅니다. 아니면 실험값 중에 신뢰성 있는 값을 선택하는데, 근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 피부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엉덩이 피부라든지 얼굴 피부라든지 뭐 몸 피부, 발 피부, 손 피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피부의 흡수율이 다 달라요. 그 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령별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린이 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더 높겠죠.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피부 흡수율에 있어서 건강 안전성에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피부 흡수율이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50%를 적용합니다. 60%가 아니라요 50%를 적용합니다. 그냥 숫자는요 여러분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영유아 및 소화용 제품류의 경우에 노출량 산출 시에 엉덩이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노출 용량을 계산할 때 엉덩이는 민감한 부분임을 고려해서 100% 피부 흡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최초로 맞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디귿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50%를 적용하되 영유아 및 소화용 제품류의 노출량 중에 엉덩이의 경우에는 100%나 흡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5g 발랐으면 5g 다 피부 흡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엉덩이 피부가 예민하고 영유아이 소화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성을 좀 최대화하여야 하므로 이제 100%를 적용한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외워두세요. 그대로 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리을 보실게요. 영유아이 소화용 제품의 노출량 산출 시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법에 따라서 잔류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겠죠. 사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잔류 인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5%의 잔류지수가 아니라 잔류지수는 10%입니다. 10%의 잔류지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미음, 영유아 및 소아용 제품의 노출량 산출 시 일반적으로 10세 이하의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한 불확실성 계수의 추가는 이미 사람 간 변동성에서 고려되었으므로 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영유아 및 소아용 제품의 노출량을 산출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애시당초 원래 일반적으로 10살 이하의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한 불확실성 계수가 이미 변동성에서 고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량 산출 시 이런 불확실성의 개수를 또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사람 간의 변동성에서 고려를 했으니까 따로 추가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몇 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지만 그냥 읽어보시고 이미 추가가 됐으므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비읍, 피부 흡수율은 원칙적으로 생체 내 또는 생체 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렇죠. 피부 흡수율은 원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거 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실험은 공식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체 외 피부 흡수 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여기까지 맞거든요. 근데 EU와 FDA의 시험 방법을 따를 수 있다. FDA의 실험 방법이 아니라요. OECD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EU랑 OECD의 시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치사한 문제죠. 틀렸고 CO도 맞습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피부 흡수율 평가 시 매우 낮은 피부 흡수율을 나타내고 제한적으로 피부에 침투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피부에서 수용액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면 표피에서 측정된 양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피부가 제대로 흡수를 매우 낮은 피부 흡수율. 그러니까 피부 흡수가 거의 0%예요. 피부 흡수가 안 돼요. 어떤 제품을 도포했는데 피부 흡수가 안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뭐 제한적으로 피부에 침투하거나 아니면 거의 피부 흡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용액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침투를 안 한다. 이 경우에는 표피에서 측정한 양을 제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표피에 바른 양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흡수가 안 됐는데 표피에서 측정된 양을 제외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증명이 됐다면.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9번 지연 씨는 이것도 포인트 문제 딱 보시면 포인트 잡고 가실게요. 첫 번째 포인트 문제를 10초 안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밑줄 지연 씨는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전성고등학생 재무제 포인트 되는 건 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시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키워드 같은 거 빨리빨리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연 씨가 하는 행동 중 주의사항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10초 안에 읽으시고 지금 포인트 2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모제 주의사항. 그럼 여러분은요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모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모제 주의사항 뭐 있었어요?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제모제 사용 후에 24시간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발랐을 때 처음만으로 한 번 도포만으로 깨끗이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 2, 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눈에 튀었다. 그럼 눈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로 닦아낸 다음에 붕산수의 농도는 몇 %였어요? 2%였죠. 이런 게 머릿속으로 짜자자자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모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따라따라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성분을 줬네요. 문제에서 보기를 허투루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10초 안에 읽으시고 키워드 2개 딱딱 형광펜이든 동그라미든 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허투루 주는 거 없다 그랬죠? 전성분을 왜 줬을까요? 제모제는 제모제인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치오글리콜산 똑같은 말입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치오글리콜산하고 같다라는 거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또 전성분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러면 이 제모제는 뭐가 함유된 제모제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모제구나.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모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락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같이 볼게요. 1번 뭡니까?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 이 세 가지 여러분 외워두세요. 이 세 가지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땀 향수예요. 땀 향수, 땀 냄새 나는 향수 이렇게 외우세요.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 이렇게 땀 앞글자만 따면 땀 향수죠. 그래서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요선의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사용 후에 제모제 사용 후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모제 사용 후에 24시간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루 뒤니까 24시간 잘했네요. 이거 어긴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계속 볼게요. 2번 지원 씨는 이 제품 사용 후에 털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이틀 뒤에 다시 제모제를 사용했다. 잘했죠. 당일날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하루 뒤도 아닙니다. 2, 3일 뒤에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털이 안 제거됐다면. 잘했고요. 3번. 영민 씨. 이거 저기 지현 씨는 이 제품 사용 중 눈과 점막에 제품이 한 방울 튀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뒤에 농도가 약 2%인 붕산수를 해주었다. 이것도 맞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부분이니까 4번. 지현 씨는 털을 제거하고 싶은 부위에 이 제품을 도포하고 15분이 지난 후에 물로 씻었다 했는데 지원 씨가 지금 털을 제거하고 싶은 부위에 이 제품을 도포했어요. 그런데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모제 같은 경우에는 치오글리콜산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5분 하거든요. 5분에서 7분 막 이렇게 제품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써본 적이 있는데 5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바른 다음에 씻어냅니다. 물로 씻어냅니다. 아니면 뭐 행주 막 이런 걸로 씻어냅니다. 행주라고 하면 좀 그런가? 여튼 그런 헝겊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털을 제거하고 싶은 부위에 이 제품을 도포하고 15분 너무 오래 갔어요. 10분 이상 방치하지 마라. 10분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따라 답은 틀린 거 그러니까 4번이고요. 지현 씨는 이 제품 사용 후 불쾌감이 들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었다 했는데요. 잘했죠. 사용 중에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즉시 닦아내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찬물로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모제랑 관련된 물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이고요. 두 번째 찬물입니다. 선생님 미지근한 물은 언제 나오나요? 제모제의 미지근한 물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이나 점막에 닿았을 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붕산수 농도 2%로 헹궈낸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런 제모제의 찬물은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한 경우에 찬물로 씻어낸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볼게요. 보기 1은 이것도 여러분이 딱딱딱딱 그 포인트를 10초에서 15초 안에 이렇게 이건 좀 문제가 기니까 15초까지 해드릴게요. 15초 안에 포인트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에센스 동그라미 에센스의 전성분 다음 중 해당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사용시 주의사항 동그라미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찾아서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근데 여기 이 항상 괄호 안에 있는 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최대 사용한도로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최대 사용한도라는 점도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시험 문제에 딱딱딱 머릿속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 지금 이게 제가 이거 형광펜 표시를 하는 게 낫겠네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최대 사용한도로 제조하였다고 하니까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형광펜 칠해봅시다. 정제수 아니죠. 글리세린, 타타릭 애시드 뭡니까? 아성분이죠. 토코페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저기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죠. 나이아시나마이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아닙니다. 이거 그냥 기능성 화장품 자료가 생략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원료인 거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아요. 2에서 5%라고 해서 나이아시나마이드는 2에서 5%가 저기 기능성 고시 원료에 자료 제출이 생략된다는 거지 2에서 5%를 초과하니까 한 9%, 10% 이렇게 하면 자료만 제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코퍼렐은 안 되죠. 20%잖아요. 사용 한도가. 넘어갈게요. 또 뭐가 있나? 페녹시에탄올 1%죠? 1%의 사용 한도가 있고요. 또 사용 한도가 있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죠? 사용 한도가 있는 건 지금 2개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용상의 제한은 필요한 원료를 최대 사용 한도로 했다고 하니까요. 토코페롤의 경우에는 20%겠죠. 20%를 넣었고 페녹시에탄올의 경우에는 1%겠죠. 최대 사용 한도가 1%니까요. 나머지는 다 그런 사용상의 제한 없습니다. 문제로 바로 갈게요. 지금 에센스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적어야 하는
저기 뭐죠? 이 제품의 포장에 적어야 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고르라는 거죠. 1번.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다. 아까 전에 아하 성분, 타타릭 애시드 있었죠. 타타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아하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아하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하 성분, 락틱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런 게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죠. 3회 시험에. 그런 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릭 애시드 이런 것도 아하 성분입니다. 아하 성분이요. 지금 토코페롤이 20%잖아요. 근데 이 전성분 어떻게 적죠?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근데 1% 이하는 상관없다. 이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인데 지금 타타릭 애시드, 지금 토코페롤 20%죠? 20%보다 타타릭 애시드가 더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고농도의 아하 성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산도가 3.5 미만이거나 화장품의 아하가 10%를 초과하였을 경우를 고농도의 아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아하가 지금 20% 들어갔습니다. 20% 이상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타타릭 애시드가 토코페롤 앞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20% 이상 쓰였기 때문에 이 제품은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간 필링 에센스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되네요. 기억 맞고요. 니은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시면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라는 말이 어딨죠?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란 말이 있어요.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세포 조직 및 배양액 맞습니다. 인체세포 및 조직 배양액 맞습니다. 이런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인체세포 조직 및 배양액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전성분의 그 함량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기 1은 1로 이렇게 제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괄호하고 3%, 1%, 0.001%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건 법을 어긴 거죠. 보기 1은. 자, 어쨌든간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니은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이런 주의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디귿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라. 이거는 공통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화장품에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써야 되고요. 이 제품의 포장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리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 중에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케어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런 주의사항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미백 에센스죠. 미백 에센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나이아시나마이드 나 알부틴 같은 게 쓰였잖아요. 알부틴이 아까 본 것 같은데? 알부틴이 아닌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기 있네. 어쨌든 지금 이 미백 에센스이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사항 필요가 없어요. 네 가지에만 쓰는 거예요.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필요 없고요. 알부틴은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어 했는데 이 주의사항은요. 알부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써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알부틴이 2% 이상 함유한 제품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요. 지금 페녹시에탄올 밑에 있죠. 알부틴이.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이냐? 최소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1% 이하로 쓰였다는 뜻이거든요.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뭐 순서는 상관없다고 쳐도 어쨌든 1% 이하인 것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최소한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알부틴이 지금 2% 미만 쓰였죠. 1% 이하로 쓰였으니까 이런 주의사항 적을 필요가 없어요. 비읍 카민은 그래서 이 카민 있죠. 카민은요 몇 퍼센트가 들어있든 카민이 들어있으면 주의사항을 써야 됩니다. 근데 카민에 대한 주의사항 뭡니까?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모의고사 1회 설명하면서 카민하고 코치닐 추출물은 주의사항이 같아요. 이거 연지벌레 그 색소 성분인데 카민 빨간색 색소잖아요. 이런 카민에 대한 주의사항은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화끈함, 가려움, 구진 이런 주의사항 아닙니다. 카민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알레르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벌레 으깨서 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 피부에 발렸을 때 그 단백질이 우리 피부의 구조랑 안 맞으면 알레르기가 나오고 이제 항원 반응, 항체 반응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 과민하거나 뭐 알레르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이건 주의사항 자체가 지금 섞어서 좀 교묘히 짜집게 한 거죠. 아주 나쁜. 어쨌든 답은 그러면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얘랑 얘가 같으니까 1번입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은
화장품 사용 시 미생물 오염의 종류와 생육 조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말씀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 화장품 사용 시 미생물의 오염의 종류 이건요 여러분 저기 마침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에 아니 저기 이 교수학습 가이드 책에 보시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사용 시 미생물 오염의 종류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미생물 오염의 종류는요. 1차 오염과 2차 오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1차 오염은요. 말 그대로 그 화장품을 공정할 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장에 먼지나 오염된 물, 재료, 보관, 그런 장비 아니면 탱크에 그 잔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오염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공장 제조할 때 유래하는 오염을 1차 오염이라고 하고요. 2차 오염은 그 외의 것들,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보통 튜브형 용기에 있는 화장품을 선호하시잖아요. 이 뭐죠? 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는 손으로 직접 퍼야 되니까 미생물에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그런 걸 2차 오염이라고 해요. 소비자에 의한 사용 중에 미생물 오염.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푹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꺼내면 손에 있는 세균이 있나 미생물이 이제 들어가겠죠, 화장품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을 다시 넣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뚜껑을 연체로 이제 화장품을 방치한다. 이런 경우는 2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3차 오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오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차랑 2차로 나눠지는 거예요. 2번 박테리아는 주로 근데 여기 아민, 암모니아, 산유, 탄산가스를 생성하는 거 이거 뭐죠? 일단 미생물의 생육 조건 및 오염균은 세균은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세균과 진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균하고 진균수를 다 합친 걸 총호기성 생균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호기성 생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세균 이게 이제 세균하고 진균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세균에는 주로 이제 박테리아 이제 보거든요. 근데 물론 박테리아가 세균이다 아니다 하지만 화장품에서 어쨌든 그냥 세균으로 본다라는 점. 그래서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보통 25도에서 37도 정도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이게 잘 살죠. 그리고 이제 좋은 박테리아는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동물성 식품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박테리아는 약간 이제 약산에서 약알칼리 이런 곳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호기성이에요. 호기성이라는 거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균이 공기 중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존재하죠. 그 이유가 얘네들이 공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해요. 산소를. 그리고 이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그 박테리아가 아민, 암모니아하고 산유 그리고 탄산가스 이런 것들을 막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박테리아는 주로 아민, 암모니아, 산유, 탄산가스를 생성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이 세균 세균의 예시는 황색 포도당구균, 대장균, 녹농균이 있겠죠. 이 세 가지는 화장품에서 발견이 되면 안 되는 세균입니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위의 화장품입니다. 유통 중에 만약에 발견이 되면.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 박테리아의 대표적인 오염균은 황색 포도상구균, 칸디다균이 있다. 근데 칸디다균은 아닙니다. 칸디다균은 효모의 대표적인 오염균이죠. 효모죠. 그죠? 4번 효모는 주로 35도에서 45도에서 생육한다. 효모는요, 얘 굉장히 약간 좀 약한 애들이었죠. 약간 그래서 25도에서 30도입니다. 35도, 40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45도 넘어가는 곳에서 잘 사는 세균이 많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통 20도에서 25도, 30도에서 35도. 보통 이런 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이 20도도 너무 낮아요. 생각해보면 보통 한 25도? 25도에서 30도 이 사이 보통의 세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세균은 좀 더 높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은 보통 조금 높은 편이고요, 온도가. 그리고 그 진균은 조금 낮아요. 20에서 25도 즈음에서 진균들이 산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대인지 아시겠죠? 40도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 5번 곰팡이는 당질.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 아니고요. 전분, 식물성 식품 이런데, 빵 이런데
그래서 당질은 아니고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식물성 식품 주 영역사라고요. 생육 pH의 영역은 산성 맞습니다. 산성에서 보통 자라납니다. 따라서 어쨌든 모두가 다 옳은 것은 2번이네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 아민, 암모니아, 산유, 탄산가스 등을 생성을 합니다. 이런 이거는 그 맞춤 화장품 교수학습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오는 거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은 왕별 별표입니다. 전성분의 함량을 기재할 표시가 없는 화장품. 함량을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전성분의 성분명만 기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화장품의 뒤에를 보시면 전성분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함량을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량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보통 기재를 안 해도 되는데요. 함량을 꼭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면 세라마이드 크림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세라마이드 크림의 경우에는 이 크림의 제목이 세라마이드이기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뒤에 전성분 뒤에다가 괄호로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MP 하고 괄호로 0.1% 아니면 한 300 pp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량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분명을 제품명의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런데 방향용 제품류는 제외예요.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네요. 머스크 시드 씨 오일 향수. 이렇게 방향용 제품의 경우에는요, 그 이렇게 방향용 향수 이런 거, 샤워 코롱 이런 거의 경우에는요, 그 함량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향기 나는 거는 그 영업용 비밀이라서 이제 그런 향료의 조성 비율은 좀 예민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량을 적어야 하지만 방향용 제품류는 제외라는 점 여러분 꼭 알고 가세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버지니아 풍년화수 스킨. 지금 버지니아 풍년화수라는 이거 위치 하젤수라 그러잖아요. 약간의 수렴 효과가 있는. 여튼 이런 버지니아 풍년 화수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제품명의 일부로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장품에는 버지니아 풍년 화수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적어야죠. 그쵸. 그리고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그러니까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 함량,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괄호 0.5%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써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적어야 되고요.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원료의 함량이 천연의 함량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연 자외선 차단제면 천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천연 함량 95%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유아나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만 적어야 됩니다. 베이비 로션이면 이 베이비 로션 뒤에다가 보존제, 페녹시에탄올 괄호 0.8%뭐 이런 식으로 보존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적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함정 문제죠. 방향용 제품류가 제외가 되는지를 아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는지 막 아무거나 자기 막 켜지네. 네, 죄송합니다. 네,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다음 중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안정성입니다. 안전성 아닙니다.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혹 시험의 종류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가혹 시험 막 이런 거 다 아시죠? 이거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안정성 시험이 큰 종류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혹 시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혹 시험. 가혹 시험에 대한 종류인데요. 가혹 시험에는요, 온도 편차 및 극한 조건 시험이 있고요. 기계, 물리적 시험이 있고요. 광 안정성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가혹 시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서 진동 시험은, 진동은 이렇게 진동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말 또는 과립 제품의 혼합 상태가 깨지거나 분리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충격 시험, 진동 시험을 통해서 분말 제품의 분리도 시험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포장이 손상될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혼합이 깨지거나 분리 이런 거, 진동 시험 이런 거 다 무슨 시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어요?
기계 물리적 시험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것의 종류도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화장품 법령에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정성 시험에 관한 종류. 그래서 지금 4가지 안정성 시험이 다 나왔겠죠. 여기 지금 장기 보존 시험, 화장품 안정성 시험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개봉 안정성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정성 시험의 종류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정성과 관련된 개념 뭐라 그랬어요? 사용 기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통에서 소비자에게 납품, 소비자가 사는 소비자의 집까지 가는데 화장품이 그런 안정성이 깨지지 말라고 분리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집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시험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안정성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의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했는데, 보관 장소의 변화는 아니고요. 경시 변화입니다. 경시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죠. 경시 변화라는 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성 시험의 목적은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화장품이 사용 기한이 2021년 7월 26일까지다. 예를 들어서 사용 기한이 그렇다는 소리는 그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1년 정도 지났더니 괜찮더라. 그러면 제조일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 기간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장소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사용 기한은 시간이죠. 시간. 이거는 뭐예요? 언제까지 사용해라.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 개봉 후 1년까지 사용해라. 개봉 후 2년까지 사용해라.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시험 역시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보관 장소의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 우리의 법령에선 경시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시라는 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리학적 안정성, 물리적, 화학적, 생리학적 안정성이 아니라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입니다. 화장품에는요, 그 어디에도 화장품 법령에는 생리학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생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인체 내부의 그런 거죠. 생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미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물화생 이렇게 외우세요. 물화생. 그래서 물리, 화학, 미생물학, 이렇게 물리, 화학, 미생물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리라는 건 인체의 생리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 시험 아닙니다. 이거 화장품 시험이죠. 그래서 닌 틀렸고요. 디귿으로 가볼게요. 장기 보존 시험.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그거죠. 그래서 사용 기한 설정을 위한 거죠. 장기 보존 시험은요, 장기 보존 시험을 근데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가속 시험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무튼 장기 보존 시험의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고요. 3로트 이상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3로트라는 건 뭡니까? 제조 단위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가마를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한 가마에 나오는 양을 1로트라고 한다면 3로트 이상. 그러면 3번 화장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로트 이상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3로트 이상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5로트 이상 시험 아닙니다. 3로트 이상 시험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리얼 볼게요. 가속 시험은 했는데 장기 보존 시험보다 시간이 짧죠. 그래서 가속 시험 빨리 시험을 해서 시중에 사용 기한을 빨리 내가지고 사용 기한을 빨리 화장품에 기재해서 납품하려고 가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장기 보존 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속 시험은 3로트 이상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똑같아요. 뭐든지 거의 3로트예요. 3로트 이상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요. 유통 경로나 제형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험 조건을 설정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장기 보존 시험의 지정 저장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온도는 아니고요. 15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의 지정 저장 온도보다 15도 이상 높은 온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장기 보존 시험은 기간이 길어요. 장기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용기한을 따내려고. 근데 사용기한을 못 따면 화장품 납품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용기한을 제대로 따기 위해선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화장품 프로토타입을 막 만들고 해야 되고 시중에 빨리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용기한을 그 화장품의 납품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화장품 납품이 굉장히 늦어지죠. 그래서 가속 시험을 하는 건데, 가속 시험은 시간이 빨라요. 얘보다는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다른 조건도 다 똑같으면 장기 보존 시험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가속 시험은 장기 보존 시험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좀 더 가혹한, 가혹 시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속 시험은 조금 더 빡센 그런 온도의 규정에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짧게, 장기 보존 시험보다는 시간이 짧아지되 대신에 온도를 얘보다 15도 이상 높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딱후딱 하되 온도를 더 높게 하면 상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안정성이 파기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안정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런 안정성이 파기될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도 시간이 짧지만 그 정도를 버텼다면 이 정도면 사용기한을 해도 돼, 이렇게 인증해준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리을 틀렸고요. 20도가 아니라 15도로 바꾸셔야 되고요. 미음, 가혹시험의 루트 선정 및 시험 기간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가혹시험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조건은 광선, 온도, 습도의 세 가지 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외워두세요. 광선, 햇빛, 직사광선, 광선, 온도, 습도,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가혹시험의 3요소, 가혹시험의 3조건은 광선, 온도, 습도입니다.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 비읍 볼게요.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이건 진짜 개봉해서 뚜껑을 연 다음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고요. 시험 개시와 시험 개시 때와 첫 6개월간은 3개월마다, 그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부터는 1년에 1회, 이게 아니라요. 시험 개시 때랑 첫 1년, 시험 개시를 한 날로부터 첫 1년까지는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시험을 하고요. 시험한다는 게 이제 꺼내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 뒤에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까지는 6개월마다. 그리고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시험 개시 때랑 첫 6개월이 아니라 시험 개시 때랑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1년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후 1년까지는 아니야. 2년까지는 6개월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인가요? 4번이네요. 자, 15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모의고사 1회 때도 간단히 했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냈어요, 제가. 화장품 용기 시험법과 그 설명법. 그래서 화장품의 용기 시험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크로스커트 뭡니까? 이거 뭐냐면요, 그 화장품 그 밀착성, 코팅막 밀착성, 도금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용기가 이제 보통 유리로 되어 있거나 금속이나 플라스틱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막이 있잖아요. 막이나 도금층의 밀착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밀착이 되어 있는지, 이게 벗겨지진 않는지, 그래서 접착 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떼어내요. 그러면 코팅층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크로스커트법이에요. 크로스커트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 도금층의 밀착성을 측정한다. 1번 맞네요. 그래서 1번입니다. 크로스커트라고 해가지고 뭐 자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감압 누설 볼게요. 감압 누설은요, 그 내용물 중에 물로 된 내용물, 액상 내용물을 담은 용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물이 새진 않는지, 그게 이제 감압 누설이에요. 그래서 액상이 새지는 않는지, 그래서 스킨, 로션, 오일 같은 액상 제품의 용기에 적용하는 게 감압 누설입니다. 그래서 반고형상은 아니고요. 크림이죠. 반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액상입니다. 3번 유리병의 내부 압력. 유리병의 내부 압력은요, 유리 소재의 화장품 용기에 내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쉽게 깨지나 안 깨지나, 내압, 안의 압력. 그래서 보통 요란한 유리병 있잖아요. 엄청 보통 향수병들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 유리병은 내부 압력이 취약해요. 그래서 쉽게 깨져요. 그래서 내압 강도를 측정하는 게 유리병의 내부 압력. 이거 잘못 말했죠? 내압 강도가 취약합니다. 4번 유리병 표면의 알칼리 용출량 했는데, 유리병 표면의 알칼리 용출량은 뭐냐면 유리병 안에 알칼리가 있잖아요. 존재해요. 존재하는 알칼리를 황산 같은 거랑 중화 반응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유리병이 되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있을 때는 그 표면에 알칼리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량을 확인하는 게 바로 유리병 표면 알칼리 용출량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혹석의 혹한기가 아니라요. 고온 다습이죠. 자, 5번 용기의 내열성 및 내한성. 이거는 딱 또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물이 충전된 용기,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의 각 소재의 내한성은 이제 차가운 거, 그리고 내열성, 열에 견디는지, 한기에 견디는지, 열기에 견디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혹석의 혹한기죠. 이런 게 혹석의 혹한기나 아니면 수출할 때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변질의 방지를 위한 거죠. 5번이. 그래서 아니죠. 이건 마찰을 측정한다? 아니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이런 마찰, 이제 용기의 마찰, 내용물에 의한 용기 마찰 시험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딴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좋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거 환경구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키워드 포장 공간 비율, 또 키워드 포장 횟수죠. 여기서 어긴 거까지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전인경 교수님 수업 때 많이 다뤄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화장품류 중에서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포장 공간 비율이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 제품을 포함한 그 밖의 화장품류는 10% 이하, 그리고 세제류는 15% 이하, 막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팩트 용기에 담긴 린스를 지금 박스 포장 후에 외부에 투명 필름을 덧붙였다 했는데요. 외부에 덧붙인 투명 비닐의 경우에는 포장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린스는 두발 세정용 제품류에 포함이 되죠. 물론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는 두발 세정용 제품류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환경부령에선 두발 세정용 제품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린스는 두발 세정용 제품류이기 때문에 15% 이하. 근데 지금 13%라고 했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네요. 괜찮네요. 니은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죠. 이걸로 된 받침 접시를 사용해서 했는데, PVC, 그러니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의 받침 접시를 사용하면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여야 돼요. 이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PVC 재질로 아니면 합성 섬유 재질로 된 받침 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제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든 종합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든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근데 이제 종합 제품이어야 합니다. 종합 제품이어야 됩니다. 단위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한 제품을 포장한 걸 단위 제품이라고 하고요. 종합 제품은 뭐냐면요, 이러한 단위 제품을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제품, 스킨, 로션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위 제품에다가 단위 제품에 다른 단위 제품을 합친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 제품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의 니은의 경우에도 받침 접시를 사용했다. 근데 지금 향수 본품 2개를 사용했죠. 그럼 이거는 종합 제품이죠. 그래서 지금 종합 제품으로서 지금 PVC를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로 해야 되는데 17%. 괜찮죠? 니은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디귿 부직포로 된 봉투를 넣어서 봉한 고체 비누를 박스 포장한 제품 했는데요. 비누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죠. 그래서 15%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라고 했으므로 괜찮습니다. 자, 리을 PP 용기에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담긴 크림과 스패츌러가 같이 박스에 동봉된 제품이었는데, 종합 제품하고 단위 제품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 제품이라는 건 같은 종류, 그러니까 향수나 향수 아니면 다른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 2개, 그러니까 스킨하고 로션 이런 거를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해요. 이런 게 종합 제품이란 말이죠. 근데 단위 제품은 한
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한 포장 최소 포장 단위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그 단위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제품에다가 한 제품 한 주 제품에다가 거기에다가 스패츌러를 같이 넣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스패츌러가 계량 도구잖아요. 이런 전용 계량 도구 같은 거 아니면 구성품 조그만한 거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스패츌러나 아니면 스포이드 뭐 이런 걸 같이 조그만한 걸 넣어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종합 제품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구성품 이나 이런 거 아니면 설명서 아니면 뭐 규격서 메모 카드 같은 그런 참조용 물품이 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종합주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한 제품 주 제품에 플러스 소량의 그런 비매품 증정품 같은 걸 넣은 경우에도 종합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향수 본품 2개예요. 본품이 2개인 거죠. 뭐 50ml, 50ml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거는 종합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부령에서는 소량의 비매품을 30ml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화장품법은 10ml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경부령이기 때문에 환경부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소량은 여기서는 30ml 이하를 말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샴푸를 100ml짜리 샴푸를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박스에 100ml짜리 샴푸에다가 한 15ml나 20ml짜리 조그만한 그런 거 여행용 있죠. 여행용 샴푸 통을 그 샴푸가 들어있는 그런 샴푸 비매품을 같이 넣어서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종합 제품으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단위 제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보시면 스패츌러를 넣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뭡니까? 소용량 아니 스패츌러니까 이거는 단위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림하고 단위 제품 지금 단위 제품을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성품으로 오지 않으므로 단위 제품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크림이죠. 크림은 아까 전 인체 세정용 제품도 아니고 두발 세정용 제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밖의 화장품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 이하 10 단위 제품의 경우에 10% 이하의 포장 공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12%라고 했죠. 리을은 안 되죠. 리을은 법을 어긴 거니까 답은 리을 미음이겠네요. 5번이겠네요. 미음도 볼게요. 샴푸 본품과 더불어서 헤어 트리트먼트 15ml가 담긴 증정품이라고 합니다. 증정품?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증정품이죠. 죄송합니다. 증정품. 증정품과 함께 오타 난 거 적어놔야겠다. 몇 번이야? 16번 오타. 증정품과 함께 박스에 포장된 제품 했습니다. 박스에 증정품과 함께 포장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 소량 30ml 이하의 비매품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 제품이죠. 그래서 샴푸는 위 표에 여기에 의하면 샴푸는 뭐였습니까? 샴푸는 두발 세정용 제품이므로 15% 이하여야 되죠. 근데 지금 18%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단위 제품이고 18%가 아니라 샴푸는 15% 이하여야 하므로 미음도 법을 어겼고 리을도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긴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안전용기 포장을 하여야 되는 품목 뭐 있습니까?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 같은 걸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그리고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이러한 경우 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일회용 제품 용기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세톤이 9% 포함된 일회용 네일 에나벨 리무버 일회용이라는 거 일회용은 예외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 1번 안 해도 되고요. 스쿠알렌이 15% 스쿠알렌의 경우는 뭡니까? 스쿠알렌은 저기 탄화수소류 중에 하나죠. 탄화수소류 15% 함유되어 있는 반고형상은 아니죠. 액체 상태여야 되죠. 3번 살리실릭 애시드가 3% 함유된 펌프형 클렌징 워터 일단 펌프에는 할 필요가 없죠. 펌프에는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펌프형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볼게요.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8% 함유한 압축 헤어스프레이 압축 스프레이 아니죠. 안 해도 되죠.
5번이겠네요. 그러면 미네랄 오일과 향료가 2대1 비율로 혼합되어 있대요. 그러면 미네랄 오일이 지금 66.6%가 함유되어 있고 향료가 33.3%가 함유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디 오일이에요. 바디 오일. 성인이라고 해서 애들이 안 먹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인용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건 다 해야 돼요. 즉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됐죠. 60%가 넘었으니까.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된 액체 상태의 제품이죠. 지금 바디 오일이니까 액체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에도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죠. 성인 이게 여기에 낚이지 마세요. 답은 5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지침에 따라서 옳은 것은 18번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1번 볼게요. 1번 샴푸 50ml에 메틸 유제놀이 0.2% 포함되어 있다면 전성분의 향료와는 별도로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계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샴푸 50ml에 메틸 유제놀이 0.2g 포함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근데 메틸 유제놀의 경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유제놀 그냥 유제놀이죠. 유제놀. 근데 지금 메틸 유제놀이라고 지금 여러분을 낚이는 거예요.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은 정확히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틸 유제놀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25종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향료와 별도로 따로 기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시당초 지금 아니니까요. 이거는 25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2번 바디 로션 250g 제품에 리모넨이 0.05g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품의 향료로 일괄 기재할 수 있다. 계산해 봅시다. 리모넨은 25종 맞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 0.05 250g 있고 100을 곱하면 0.02%. 지금 리모넨이 바디로션의 0.02%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로션은 씻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바르는 거죠. 0.001%를 초과하면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료랑 구별해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 및 순서 기재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른 전성분 표시 방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하고 기재 순서는요.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른 전성분 표시 방법을 권장합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여기 지금 준용한다라는 거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 및 순서 기재 는요 함량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특히 향에 관련돼서는 많이 화장품 업체들이 예민하잖아요. 그 향료의 배합 비밀을 밝히면 그 업계의 그 비밀이 다 탄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무는 아니고요. 그냥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4번 보시면 핸드크림 100g에 제라니올이 0.5g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제품의 제라니올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요. 핸드크림이 100g에 제라니올이 0.5% 포함되어 있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정확한 것을 위해서 0.5% 제라니올이 0.5%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제품에. 그럼 어쨌든 핸드크림이니까 바르는 제품이고 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0.01%를 초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향료랑 구별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라니올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한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라니올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땡땡 제라니올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옳고요. 제라니올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이다 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요. 향료랑 별도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향료 해놓고 콤마 리모넨 콤마 제라니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성분에. 지금 이거는 제라니올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표시한다라는 거냐면 알레르기 뒤에다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땡땡 제라니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전성분에 향료랑 구별해서 표시를 해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임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땡땡 제라니올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그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라니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해당 제품에 제라니올이 저기 이게 이제 소비자가 이거는 그냥 이 성분만 알레르기를 유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성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근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땡땡 제라니올 이렇게 해버리면 제라니올만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향초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향초 같은 거 보면 향초는 화장품이 아니니까 향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땡땡 시트랄 시트로네롤 리모넨 리날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향초에는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에는 안 됩니다. 4번이 옳고요. 5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향료와 구별해서 표시하는 것은 전성분 표시제 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것이므로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함께 기재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별도죠. 그래서 착향제에 포함된 이런 향료 중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는 전성분 표시제의 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주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발음 뭐 주의할 것 이런 주의사항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의사항은 애시당초 법에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인가요? 4번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명시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성분 중 페놀 계열의 보존제 성분이 아닌 것은 이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페놀 계열은 보통 페니은이 들어가요. 페놀, 페녹시 에탄올, 페니은, 페네신 막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아닌 경우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페니은, 페니은 막 있죠. 그래서 헥사미딘하고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트카바네이트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트카바네이트는 페놀 계열의 보존제 성분이 아닙니다. 이 헥사미딘도 사실 원래 이건 줄임말이고요. 원래 말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피음, 니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튼 원말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나오니까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얜 페놀계는 아닙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중 보기를 참고할 때 친수성이 가장 높은 원료는 했네요. 친수성 하이드록시기 또는 히드록시기는 유기화학에 있어 구조식이 OH로 표시되는 일가의 작용기다. 페놀이라고도 부른다. 수소 결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화합물, 특히 저분자량인 것들과 복수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것에는 물이 녹기 쉬운 것이 많다. 지금 보기를 해석하면 뭡니까? 하이드록실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다? 수산성이 높다, 친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수성이 가장 높은 원료는 무슨 소리예요? 가장 많은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것을 골라라. 글리세린 하이드록실기 3개, 펜타에트리놀 뭡니까? 에리트리톨 이거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건 4개입니다. 4개고 프로필렌 글리콜 글라이콜 제가 다 몇 개라고 했죠? 보통 뭐뭐뭐 글리콜 2개라고 했죠? 에틸렌 글라이콜 2개, 에탄올 1개예요. 에탄올, 메탄올 1개 다 무슨 아니 저기 땡땡올 이런 거 다 1개인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에요. 펜타 에리트리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기 되게 많이 쓰여요. 화장품에도. 그러니까 한번 해설지를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1번 21번 볼까요?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22번까지 할까요?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끝났죠. 그래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니까 자극성이 가장 낮은 종류의 성분으로 대체를 해달라. 계면활성제 중에 자극성이 가장 낮은 거 뭡니까? pH 계통이죠. 이게 뭡니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성분들이죠. 그래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관한 이제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pH 이런 계통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달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볼까요? 볼게요. 또 스테아릴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맞고요. 비이온성 계면활성.
이런 것들이 있네요. 니은 볼게요. 일단 계속 문제를 볼게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이건 뭡니까? 실리콘 오일이죠. 그래서 실리콘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 근데 피지 성분과 유사한 거. 피부 친화력이 좋은 거. 뭡니까? 이거 저기 뭐죠? 갑자기 호호바시 오일. 호호바시 오일 뭐 이런 거죠. 스코알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스코알렌도 괜찮아요. MCT 오일 같은 경우에 불포화이긴 한데 피지 성분하고 유사하다는 건 유사하진 않습니다. 또 페트롤라툼은 사용감이 너무 무거우니까 산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불포화 탄화수소, 미네랄 오일 이런 거 있겠죠. 스코알란 이런 거 이것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시트릭 애시드는 이건 아하죠. 아하 성분은 각질 제거 능력이 이것보다 떨어져도 좋으니 과일산이나 열매에서 얻은 성분이 아닌 저자극 각질 케어 제거 성분으로 추천해달라. 뭐냐, 락토 바이오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파하입니다. 파하 성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쫙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게 나왔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설페이트로 끝나면 대부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데요. 이거 예를 들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설페이트는 세정력이 뽀득뽀득해지는데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염 앓고 있는 사람은 설페이트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런 거 많이 쓰면 피부에 자극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같은 경우에는 끝에 실록세인 아니면 저기 뭐죠? 메티콘 이런 걸로 끝나면요. 실록세인 결합, 실록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즉 실리콘 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틸트라이실록세인, 사이클로메티콘 이런 콘으로 끝나는 이런 실리콘 오일. 근데 실리콘 오일의 장점, 되게 잘 퍼지고 산뜻해요. 근데 환경에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중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하고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전면적으로 아예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페트롤라툼은 이거 대표적인 탄화수소인데 석유 정제물인데 이거 꾸덕하죠. 반고형상, 이 바세린, 페트롤라툼 이거 막 되게 반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만, 이게 저기 폐색막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산화도 안 되고요. 이게 건성 피부에게는 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냥 안 좋은 거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는 권장하지 않겠죠. 이거 시트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아하 성분이죠. 아하 성분, 대표적 아하 성분인데요. 이제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아하, 바하, 파하가 있어요. 근데 아하하고 바하는요 분자가 조그매요. 그래서 엄청 잘 침투해서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파하 성분은요 커요. 분장 크기 때문에 각질 제거 능력은 아하랑 바하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자극이 덜하고 좋습니다. 전 그래서 파하를 추천해요. 저도 파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의 각질층은 단백질이죠. 50% 이상이. 근데 아하는 피부 각질을 연화해서 탈락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뭐죠? 그 고기 재울 때 과일을 갈아두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아하 성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질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아하는요 그냥 바르면 흘러내려가지고요. 이제 아하는 보통 거즈 같은 거를 덮고 그 위에 이제 아하를 발라야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튼간 대신에 아하는 약간 저기 아하는 좀 자극적이거든요. 약간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아하를 사용하면. 이거 아하를 사용한 다음에 딥 클렌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아하의 대표적인 성분에는 글라이콜릭 애시드, 또 저기 만델릭 애시드는 아몬드, 열매, 그리고 락틱 애시드, 우유, 젖산, 말산도 있어요. 말릭 애시드, 사과산,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 타르타르산 있죠. 타타르 애시드 이런 거. 이건 주석산,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아하고요. 근데 바하는 살리실릭 애시드예요. 아하보다는요 바하가 더 셉니다. 그래서 아하는 각질 제거 유도 효과 정도밖에 없었는데, 바하는요 각질 제거 유도 효과 플러스 피지 제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하는요, 그리고 약간의 항균 효과가 약간 있어요. 바하가. 근데 바하는요 더 자극적이에요. 아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아하나 바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파하입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아하랑 바하의 장점을 섞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하나 바하에 비해서 각질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하의 경우에는 글루코닉 애시드, 락토바이오닉 애시드, 글리세릭 애시드, 판토익 애시드, 하고 리보닉 애시드, 뭐 글루코헵토닉 애시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있었던 건데 글루쿠로닉 애시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하랑 바하랑은 달리 피부 보습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항산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상대적으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파하는 피부의 히알루론산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피부 수분 유지 능력도 높여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온 지금 락토바이오닉 애시드의 경우에가 대표적인 파하 성분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유당에서 찾은 자연유래 파하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하랑 바하와 같은 분자 구조로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지만 아하랑 바하보다 입자가 커요. 그래서 피부 침투를 잘 못해서 민감 피부에 자극이 적지만 대신에 각질 제거 능력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있어요. 어쨌든 도움이 된다. 이 타타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아하 성분이죠.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아하보다 과일산이나 열매에서 얻은 성분이 아닌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타타릭 애시드는 열매에서 얻은 거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살리실릭 애시드는 자극이 더 세니까 안 되죠. 만델릭도 과일에서 온 거죠. 안 되죠. 슈크로스는 뭐냐면요. 이거 설탕. 슈크로스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여서 쓰면 보습제예요. 그래서 약간의 당질, 이런 당질의 것들이 수분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설탕이 물에 이렇게 녹고 막 이러죠. 그래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대표적인 트레알로스 이런 것도 슈크로스랑 비슷한 당질의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고 반짝반짝반짝해져요. 근데 이걸 용해하지 않고 그냥 쓰이면요. 그러니까 이거 각질 제거 안 됐어요. 그래서 흑설탕 코에 묻혀가지고 물 살짝 묻혀서 막 코 문질문질 하잖아요. 그래서 코 피지 제거한다고. 그런 게 이제 각질 제거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더 자극적이에요. 화학적 각질 제거보다 더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얼굴을 문지르는 거니까 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자극을 찾고 있고 과일이나 열매에서 얻은 성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기억에서 지금 보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지금 오늘 하고 있고 니은에서 보면 피지 성분이랑 유사한 것을 찾으니까 가장 적합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2번 볼게요. 보기 1은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성분이 있는데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했더니 장벽 대체제를 넣어라 해서요. 세포간 지질 성분이다 했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성분에도 이런 게 있나요? 했더니 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나 포함된 정도가 미미하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 크림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도 넣어주세요. 했더니 보수 성분이 듬뿍 들어간 벌크 내용물에 이것을 혼합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벽 대체제이면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전구 물질이다. 뭡니까?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답은 콜레스테롤 2번입니다. 여기에 보기 2에서 나온 장벽 대체제 뭐 있습니까? 세라마이드 있죠. 그래서 이런 장벽 대체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표피의 지질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에스터하고 지방산 보통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장벽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가장 많은 건 세라마이드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답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전구 물질로 작용이 된다. 2번. 자, 오늘 수업은 22번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